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정서 거시경제학 챕터 13장 경제발전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의 목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발전과 경제구조가 어떻게 전환되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경제가 발전하는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경제와 관련한 이중구조와 전환점. 그래서 이중구조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경제 발전은 경제 성장과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리고 경제 발전은 약간 개발도상국이 이제 약간 테이크오프 해가지고 경제가 선진국으로 가는 그 이행 과정을 살펴보는 것인데, 현재 개발도상국의 어떤 현실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513페이지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 있고요. 경제 발전 있습니다. 살짝 우리가 두 개를 뭐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두 개는 그냥 비슷하게 쓰이긴 합니다. 근데 교재 첫 번째 줄 보시면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성장이니까 동태적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요 1인당 국민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근데 이거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걸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어. 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경제가 발전했다 그러면 여기는 GDP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구조의 질적인 변화까지 수반하는 것을 바로 경제 발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사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세 번째 줄에 경제 성장은 사람의 키가 커지는 거야. 성장했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키가 커지고 체중이 늘어나는 건데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키와 체중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키가 커지는 거에다 더하기 구조적인 측면,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그리고 의식구조가 변화하는 과정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구조의 어떤 전환 과정을 보시면은요, 쿠즈네츠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데요. 두 번째 단락에 한번 봐보시죠. 네, 거기 보시면 경제 발전도 성장처럼 1인당 소득의 증가로 측정할 수 있지만 질적인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국의 경제학자 로스토라는 학자 살짝 보시고요. 도약 단계라고 해가지고 전통사회, 도약 준비, 도약, 그리고 이제 성숙해지면서 대중적인 소비라는 5가지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호프만이라는 학자가 또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클라크라는 유명한 학자가 거기 보시면 산업 구조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점차 변화하는 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홀리스 채널이라는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경제 발전은 끊임없는 경제 구조 전환의 과정이다. 그래서 개도국이 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도농 간의 구조라든가 대기업, 중소기업, 산업구조, 통신구조, 직업구조, 고용구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에 한번 볼게요. 경제구조 전환 과정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쿠즈네츠라는 학자는요. 거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읽어볼까요? 산업구조의 고도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런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도 그냥 살짝 새로운 시각의 폭을 넓히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럼 이런 학자 이름 해서 이런 경제 발전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약간 올드한 스타일이지만 볼만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농업, 공업, 서비스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이제 클라크가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래서 특히 3차 산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산업 구조의 고도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규모의 대규모화. 그래서 생산 규모 자체가
대량 생산하게 되니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경제가 발전한다. 꾸준해츠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도농 간의 격차가 확대됩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일자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인구와 노동력이 농촌보다는 도시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채널이라는 학자는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선 첫 번째, 자원 배분 과정, 그리고 축적, 인구, 분배의 3대 차원에서 구조가 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 과정,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생산 구조, 국내 수요 구조, 그리고 무역 구조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자원의 배분을 떠나서 자원이 축적됩니다. 그러면서 물적, 인적, 사회 간접 자본이 축적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성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인구와 분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 고용의 배분, 도시화율, 그리고 인구 변화, 소득 분배율의 변화를 점차 발전시키는 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채널이는 경제 구조가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제 구조의 전환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경제 구조의 전환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이다. 그렇지. 우리가 구조가 변화한다 그러면 잠깐 뿅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변하면 몸의 체질이 변하고 능력이 변하는 거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루아침에 뭐가 뿅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둘째, 경제 구조의 전환은 다원적이며 상호 긴밀한 연계관계 하에서, 그렇죠. 이게 경제 구조가 바뀐다라는 것은 어느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공부를 뭐 잘한다 그러면 어느 하나만 좀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몸이 건강해진다 뭐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 몸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구조가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면 연속적이고 다차원의 여러 가지 상호 유기적인 관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 각종 구조의 전환은 그 속도와 패턴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구조가 전환될 때 속도와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 살짝 그림을 그렸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나와 있는데요. 이 구조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둔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구조 전환의 정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거야. 이게 100%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구조 전환이 처음에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게 S자 라인의 형태가 됩니다. 한계 생산, 수학 체감의 법칙 할 때 했었죠. 처음에는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서서히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과정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S자 형태의 곡선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제 발전과 관련한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요, 초기에는 여기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6.25 전쟁 끝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정부가 나서서 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민간에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계로 가볼게요. 516페이지 자본 축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뭐 자금을 마련하고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자원을 배분하고 축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우리가 산업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인더스트리 팔리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야. 정부가 봤을 때 어떤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인가, 그걸 생각해서요.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어떤 외부성이라 하죠. 외부 경제의 효과가 크게 되는 산업에다가 집중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정유산업 기반이 되는 거죠. 철강,
철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잖아. 철이 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지금의 포스코죠. 포항제철 이런 데다가 투자를 했고요. 여건이 되면 이제 자동차 산업 이런 데다가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도체 산업 이런 거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국가의 기관이 되는 산업을 정해서 거기다가 밀어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경제발전 모형과 관련해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균형 발전이 있고 또 하나는 불균형 발전이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자금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희소하지 않습니까?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가? 우리도 뭐 예전에 그랬죠. 자식들이 되게 많은데 부모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자식들에게 쬐끔씩 이렇게 나눠주려고 했더니 별로 효과가 없는 거야.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이라 할 수 있어. 골고루 하는 것인데 불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 중에서 사업 능력이 있거나 똑똑하거나 그럼 걔한테 좀 몰아주는 거야. 그럼 걔가 성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 예전에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균형 발전은요. 첫 번째 줄 미국의 경제학자 넋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흔히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모든 산업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골고루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발전시켜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편식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한다. 막상 그렇게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한두 가지입니까? 엄청나게 많잖아.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불균형은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미국의 경제학자 허시만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개발도상국에 흔히 지금 얘기한 것처럼 투자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다가 몰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선도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효과가 다른 산업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넋이의 균형 발전 이론이다 라고 하면은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산업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 박스 정석사구에 나와 있죠. 소득이 낮아요. 소득이 낮으니까 시장이 되게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뭘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와 자본재 수요 자체가 부족해. 물건을 생산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 자체도 영향을 받아서 저생산이 되겠고요. 자, 그 결과 소득 자체도 낮은 소득으로 계속 이행하게 됩니다. 공급 측면도 마찬가지야. 돈이 없어. 결국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소득이 낮으니까 모든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낮은 저축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자금이 부족해서 자본축 쪽에도 부족한 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산 자체도 역시 저생산이고 계속 낮은 소득.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의 수요 측면에서 뭔가 내수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수 시장을 확대해서 모든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소득이 늘면서 이게 상호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균형적으로 경제가 확대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허시만의 불균형 발전 이론이다. 이거는 뭐냐면 선도기업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몰아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에 돈이 얼마 없는 상황에서 골고루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임팩트가 큰 산업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거야. 임팩트가 크다, 여기 나와 있는 연관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앞에서 이끌어줄 수 있는 선도 산업을 투자하게 되면 그게 소비재 산업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전방 연관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전방을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후방 연관 효과 이것까지도 신경 쓸 수 있어. 어떤 선도 산업이 되면 원료 공급 산업 거기에다가 이렇게 더 발전시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전방과 후방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산업이 이게 이제 가치가 창출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떤 기업이 있어요. 기업.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산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산업이다. 자, 그러면 자동차 산업 하면 이쪽이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면은 그러면 생산한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쪽이 이렇게 가치가 흘러가니까 이쪽이 바로 전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자동차를 소비하는 가운데서 뭐 캠핑을 떠난다든지 그런 산업을 여기가 소비재 산업이라고 그러고 이게 가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뒤로 자동차가 이쪽이 이제 앞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후방에 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후방 여기 나와 있는 연관 효과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타이어라든가 이런 거 있겠죠. 타이어 이런 것들의 바로 이제 후방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관 효과를 고려해서 선도 산업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 자본량이 증가하고 공급 능력 자체가 확대될 수 있다. 그 결과 소득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요게 바로 이제 거기 보시면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생산 능력을 창출하는 효과와 또 더불어서 소득이 창출하는 효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집약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봤었던 넋시의 균형 성장 발전, 균형 발전 이론과 허시만의 불균형 발전 이론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어느 게 사실 더 맞느냐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균형 성장 이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발전을 시켰고요. 또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에서는 또 균형 발전을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입 대체 산업을 확대하면서. 그런데 사실은 어디가 성공했는가? 우리나라가 좀 성공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들 중에서 누가 한 명에게 몰아줬는데 그 자식이 성공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희생을 좀 보듬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또 현실에서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절에 보시면 경제의 이중구조와 전환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루이스라는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얘기했는데 이중구조가 뭐냐? 그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잠재 실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그것 좀 하나 밑줄 쳐 주실까요? 잠재 실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잠재 실업. 자, 이거는 뭐냐면 실업 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잠재적으로. 거기 보시면 위장 실업이라는 말도 씁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이 제로 또는 그에 가까운 실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업인데 표면적으로는 실업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위장이라는 말도 써요. 영어 표현이 위장 그걸 번역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업해서 삼성전자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는데 하는 일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취업은 했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하는 일은 없고 돈은 계속 나가고 이런 실업자로 노출은 안 되지만 그런 실업을 실업자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지금 얘기한 삼성 이런 데서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도국의 전 근대적 산업의 농업,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뭐 하는 일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하는 일에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아들이 들어갔는데 사실 막상 하는 일은 할 줄도 모르고 하는 일이 없으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업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루이스는요, 한 사회 안에서 이질적인 요소에 따라서 이중입니다. 서로 다른 거야. 경제에 서로 계층화된 두 부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근대적 산업, 전 근대적 산업, 농업과 이렇게 제조업. 이쪽 산업은 뭐야? 임금이 높고 막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임금이 별로 높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어 정도만 좀 체크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석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루이스에 따르면은요, 이중구조가 해소되는 시점, 그래서 이중구조가 해소되는 그런 상황을 전환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잠재 실업 그런 용어들만 체크해 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의 이중구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우선 첫 번째가 무한노동공급 모형이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잠재 실업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근대적인 산업에 잠재 실업이 아주 무한히 존재하는 거야.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생산성이 거의 제로인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 근대 산업, 농업이라든가 사양 산업에 있는 하는 일 없는 한계 생산이 제로인 그런 상태에서 진짜 일거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한 이중구조 문제가 해소되는 그런 상황, 전환점. 그게 바로 이제 경제가 또 발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업에서 막상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잠재 실업자가 근대산업,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진짜 한계 생산이 플러스가 되는 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적 산업에서의 어떤 실질임금,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실질임금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계 생산성과 임금이 같아지도록 유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러한 이중구조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근대 산업이 있고 근대 산업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있고 농업이 있는데 농업과 제조업이 농업에 있는 사람들이 제조업 쪽으로 가지 못하는 거야.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농업 아버지가 하는 일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뭔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제조업 쪽으로 가서 일을 해서 성과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고 이중구조가 해소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중구조와 관련해 가지고요. 초기 투자 재원 조달 그걸 한번 볼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책으로 한번 거기 다시 보시면 521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정석사고 바로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도국은요. 처음 개발 단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 재원이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돈이 없는 거야. 투자 재원이 부족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강제저축입니다. 정부가 야 너희들 말이야 강제로 저축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강제저축을 어떤 식으로 하냐라고 하면요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인플레이션 파트 다시 한번 보시면 인플레이션 텍스라는 거 우리 기억나십니까?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본다고요? 채무자가 이득이고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누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요?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화폐 보유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를 본다라는 것은 화폐 보유한 사람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세금을 때릴 때 명목소득에다가 세금을 때리게 되는 거니까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화폐를 보유한 사람이 가난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텍스로 인한 강제 저축, 그런 걸로 재원을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강제 저축이 하나의 방법이면 두 번째는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foreign capital 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인 투자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직접 간접 그리고 기술 도입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건 차입 또 외국인이 이건 투자하는 것이고 이거는 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에는 긍정적인 효과랑 부정적인 효과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외국인한테 돈을 빌리거나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경제를 발전, 성장시켰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경제가 개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 수지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자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자본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의 자본이 유입된단 말이죠. 유입되면 경상수지 말고 자본수지가 흑자가 돼서 국제수지가 흑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 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수출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국제수지가 좀 좋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뭐냐면 아니 외국한테 돈을 빌렸어. 그럼 외국의 투자자들이 야 니네 한국 정부 뭐 이렇게 해. 자꾸 얘기하면 그 말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대외 의존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돈을 갚으라고 자꾸 부담을 줘요. 차입을 해서 아니면 빚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외자가 정부저축과 민간저축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국민저축 일부 대체할 수가 있는 거야. 정부 입장에서는 강제저축을 하세요. 그럼 국민들한테 막 저축을 하라고 막 밀어붙일 텐데 다른 나라한테 돈을 받았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게 좀 줄어들어도 그러니까 강제저축을 좀 덜 해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저축 자체가 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은 좀 다른 측면이 있고 발전은 그래서 요즘 뭐 경제학이라든가 거시경제, 경제 언론에서 경제 발전론 파트 같은 것들은 사실 많이 내용이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선진국이기 때문에 좀 뭔가 경제 성장에는 관심을 갖지만 발전은 조금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 발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와 이중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 발전의 조건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